아직도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 복도도 아니고 진료실도 아닙니다. 이른 아침, 오래된 아파트 부엌에서 들려오던 소리였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이 데워지며 가볍게 튀는 소리, 그 위에 올려진 생선 한 토막에서 퍼져나오는 냄새.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장면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는 안도감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마다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 익숙한 냄새가 매일 조금씩 콩팥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 그 안도감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제 말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주제가 본인과 관련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알아야 피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생선이라는 음식이 왜 어떤 분들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용한 독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콩팥에 대해 말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생선이지만 선택과 습관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어떤 분들은 투석 문턱에서 돌아설 수 있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늘 비슷한 표정의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큰 병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요. 이런 말과 함께 말입니다. 얼마 전 박성호라는 이름의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을 넘긴 분이었지만 스스로는 아직 정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돌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특히 생선을 자주 드셨습니다. 고기보다 낫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콩팥 기능은 이미 상당 부분 떨어져 있었고 몸은 그 사실을 조용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생선만 먹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콩팥은 젊을 때의 콩팥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된 여과기에 비유합니다. 새 것일 때는 웬만한 찌꺼기도 걸러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한 여과기는 미세한 손상이 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부담이 조금만 늘어나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문제없던 식습관이 노년에는 위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선은 몸에 좋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생선인지 어떻게 먹고 있는지입니다. 짜게 말린 생선, 오래 저장한 생선, 조리 과정에서 기름과 열을 과하게 사용한 생선은 콩팥에 전혀 다른 부담을 줍니다. 콩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제가 만났던 김정이라는 할머니는 처음에 단순한 부종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소금만 좀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일같이 드시던 짭짤한 생선 반찬이 문제였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던 것입니다. 콩팥이 무서운 이유는 손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버틴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괜찮을 때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생선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경계하는 오해입니다. 콩팥은 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영양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빼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식탁이나 가족의 식습관이 떠오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조용하지만 완전히 침묵하기 전까지는 회복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이라고 믿고 선택하는 생선들 가운데 왜 일부는 노년기에 오히려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생선이 콩팥을 덜 지치게 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 뒤에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문제는 생선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선을 얼마나 오래 몸 안에 쌓이게 하느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생선은 먹으면 바로 소화되고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 특히 콩팥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선을 이야기할 때 항상 바다의 구조부터 설명합니다. 바다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입니다. 인간이 배출한 아주 미세한 오염물질조차 바닷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합니다. 아주 작은 생물에 들어간 물질은 작은 물고기로 다시 더 큰 물고기로 옮겨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생선의 크기와 나이는 곧 몸속에 쌓인 시간의 양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큰 생선을 더 신뢰합니다. 크니까 살도 많고 오래 살아서 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생선이 클수록 오래 살수록 그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함께 축적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자의 콩팥과 뇌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중금속, 특히 수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책에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매주 확인합니다. 이순자라는 이름의 한 분을 기억합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생선 보는 눈이 정확했고 늘 나는 신선한 것만 먹는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분의 식탁에는 늘 큼직한 생선이 올랐습니다. 찌거나 구워서 며칠씩 나눠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이 예전 같지 않았고 글씨를 쓰면 획이 흔들렸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력이 문제였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묻고 물건을 두고도 어디에 두었는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를 걱정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치매로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수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혈액 속 수은 농도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은 이미 떨어져 있었고 몸은 이 중금속을 배출하지 못한 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물질은 혈류를 따라 뇌로 올라가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노화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들이 사실은 만성적인 중금속 노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제가 가족분들께 이 사실을 설명드렸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상된 신경세포는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콩팥 또한 중금속이 깊이 달라붙은 뒤에는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방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생선이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콩팥에게는 큰 생선이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견딜 수 있었던 부담을 지금의 콩팥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콩팥은 마치 오랫동안 일한 문지기와 같습니다. 무거운 짐이 계속 들어오면 어느 순간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큰 생선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현실적인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식탁에 오르는 생선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혹은 요리가 점점 힘들어지는 분들에게 가장 손쉬운 선택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선 통조림입니다. 열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고 냄새도 적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 한 끼 혹은 하루 두 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최영수라는 한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면서 거의 매일 통조림 생선으로 식사를 해결하셨습니다. 고기보다 낫고 생선이니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았습니다. 소변량은 줄어들었지만 그 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콩팥은 이미 심각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통조림 속 생선 자체에 축적된 중금속뿐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들어간 염분, 캔 내부 코팅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들이 함께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콩팥 안에서는 만성 염증이 지속되고 있었고 여과 기능은 거의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투석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남은 인생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 속에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오히려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선택은 나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기준으로 먹는 것입니다. 콩팥은 편리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것 그대로를 처리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친 콩팥은 그 부담을 조용히 쌓아두다가 어느 날 한계에 도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피해야 할 것만 알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콩팥이 덜 힘들어 하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울 수 있는 선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노년기에 콩팥을 쉬게 하는 생선 선택과 식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콩팥은 말이 없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기 전까지는 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려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는 검사 수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수치는 분명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이 식탁을 다시 설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김도연이라는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이미 여러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면 투석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싶습니다. 그 말 속에는 체념과 동시에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 일은 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냉장고와 식탁을 하나씩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어떤 생선을 드시는지, 언제 드시는지, 어떻게 조리하는지를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식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 다른 하나는
귀찮아서 선택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모두 콩팥을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콩팥이 덜 힘든 것을 고르자. 이 말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늘 더 보양이 되는 것을 찾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에는 보양보다 안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분께 권한 것은 아주 단순한 생선들이었습니다. 크지 않고 이름도 화려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명이 짧을 것. 둘째, 가공되지 않았을 것. 셋째, 조리가 단순할 것. 이 기준을 만족하는 생선은 콩팥에게 과한 숙제를 주지 않습니다. 몇 주가 지나 다시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수치보다 먼저 자신의 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식사하고 나면 바로 눕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콩팥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은 단백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콩팥이 힘들어하는 것은 처리하기 어려운 단백질입니다. 기름이 많고 염분이 많고 불필요한 성분이 함께 들어오는 단백질은 콩팥의 여과 시스템을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단순하고 깨끗한 단백질은 오히려 근육을 지켜주고 노년기의 체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흰살 생선을 자주 언급합니다. 흰살 생선은 소화 과정에서 부산물이 비교적 적고 콩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덜합니다. 고기보다 덜 힘들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흰살 생선을 중심으로 식사를 바꾼 뒤 식후에 메스꺼움이나 극심한 피로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콩팥이 덜 지친 결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콩팥과 뼈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슘과 인의 균형이 깨지고 그 영향은 곧바로 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자주 넘어지고 쉽게 골절이 생깁니다. 작은 생선들 가운데는 뼈째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선은 콩팥에 큰 부담 없이 미네랄을 공급해 주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몇 달 전 그 할아버지가 진료실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웃으셨습니다. 요즘은 집 근처를 한 바퀴 돌아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검사 수치만큼이나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몸이 다시 일상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특별한 치료도 비싼 음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콩팥이 매일같이 견뎌야 했던 부담을 하나씩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공격이 멈추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생선 선택까지는 잘 바꾸셨는데도 기대만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부엌에서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생선을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익히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같은 생선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넘기는 부엌 속 행동들이 콩팥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의 종류를 바꾸고 양을 조절하고 짜게 먹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기대만큼 몸이 가벼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부엌에서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먹는 것만 바꿨지 나머지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렇게 나누어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콩팥은 아주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처음 강조하는 것은 버릴 줄 아는 습관입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 배 안쪽에 남아있는 짙은 색의 막과 잔여물들을 그냥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콩팥에게 그 부분은 독소와 중금속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조리해 먹는다는 것은 이미 지친 콩팥에게 가장 힘든 일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살이 맑고 투명해질 때까지 부드럽게 제거해 주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맛이 있어야 먹는다며 튀기거나 바싹 굽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와 기름은 콩팥에게 이중의 부담을 줍니다. 열로 변성된 단백질과 산화된 지방은 여과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게는 필요 없는 싸움을 시키는 셈입니다. 반대로 찌거나 삶은 생선은 구조가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 콩팥이 처리해야 할 몫이 훨씬 적습니다. 심심하다는 느낌은 잠시뿐이고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은 훨씬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는 해동과 보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실수를 반복합니다. 냉동 생선을 급하게 꺼내 실온에 두는 것, 흐르는 물에 오래 씻는 것, 다시 얼렸다 녹이는 것. 이런 과정에서 생선 속에는 콩팥이 특히 싫어하는 물질들이 생깁니다. 올바른 해동은 단순합니다. 전날 밤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기는 것. 이 느린 과정이 생선의 구조를 지켜주고 불필요한 독성 반응을 막아줍니다. 몇 시간을 아끼려다 몇 년의 건강을 잃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 평범해서 실망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평범함이 콩팥에게는 가장 큰 휴식입니다. 복잡한 음식보다, 특별한 요법보다 콩팥은 안정적인 환경을 원합니다. 공격이 줄어들면 방어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몸은 본래의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저는 딱 세 가지만 마음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피해야 할 생선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 둘째, 노년기의 몸에 맞는 생선은 크고 비싼 것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것이라는 점. 셋째, 부엌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생선을 약으로도 독으로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콩팥은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두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는 차가운 기계 소리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햇빛이 부드러운 오후, 천천히 걷고 숨이 가쁘지 않은 일상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없이 지켜본 결과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의 건강입니다. 병원에 덜 가고 스스로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안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보십시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의 결심을 스스로에게 남기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현실에 맞는 과장 없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편리함 때문에 짠 생선이나 통조림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직접 말하기 어려운 조언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때로 한 번의 공유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믿습니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선택에 정직하게 답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콩팥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신다면 그 답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노년을 떠올릴 때 병원이 아니라 여유로운 하루가 먼저 떠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